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오늘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사주 매입 얘기와 캔피셔의 투자자들을 향한 조언들을 짧게 정리해서 얘기 드릴까 합니다. 캔피셔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장주 투자, 집중 투자를 얘기했던 필립 피셔의 아들인 캔피셔를 말합니다. 오늘 한국 증시는 약 달러세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핏은 올해 10월까지 한다면 약 2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보였습니다. 블룸버그는 9월까지 총 매입액이 157억 달러이고 10월에만 지금 약 23억 달러 규모로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죠. 북밸류 기준으로 120% 이하, 1.2 이하에서는 버크셔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2011년 9월에 발표한 것도 있고 올해 초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11년 9월에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을 먼저 따르자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사주 매입 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회사에 굴릴 수 있는 운전자본이 충분하고 그리고 사업에 쓸 수 있는 유동성 조건도 충족하면서 두 번째로는 보수적으로 계산한 북밸류보다도 주가가 훨씬 더 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핏은 자사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현명한가 어리석은가는 가격에 의해서 달린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외에도 자세한 조건들은 쭉 얘기했었는데 큰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재 가치 120% 이하일 때는 버크셔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죠. 가치 변화의 추이로 볼 때 과소평가된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성장주로 돈이 몰리고 있고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제는 컨택트가 확실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랑은 성향이 잘 안 맞아서 저로서는 많이 안 보게 되긴 하는데 충분히 어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 다른 것이지 뭐 A길을 택하냐 B길을 택하냐 C길을 택하냐는 큰 논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크셔는 이번 연도에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많이 했다고 생각되는데 10월까지 총 180억 이상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이죠. 2분기에는 51억 달러어치를 매입했고 3분기에는 거의 2배에 가까운 93억 달러치를 매수했습니다. 그 결과 9월 말까지 157억 달러어치를 매수했고 이제 10월에 23억 달러 정도를 추가로 매입한 것이죠. 아무래도 투자뿐만 아니라 버크셔가 전체적으로 있는 굉장히 많은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의류, 가구, 식품, 유통 등 전통적인 산업군에 속하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팬데믹으로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조금 비교적 많이 받은 편입니다. 버크셔의 주식 클래스마다 다르지만 B 기준으로 볼 때는 올해 초 고점 대비해서 약 9%, 8% 정도 여전히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A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낮은 모습을 아직까지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에도 얘기했듯이 버핏의 얘기처럼 장부 가치보다 낮을 때 주식들을 계속해서 매입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의 지수 총 수익률보다는 확실히 언더퍼폼하는 그런 기업이죠. 영업이익단에서 볼 때는 이번 분기에 54억 달러를 기록했고 저번 분기에 55억 달러 그래서 분기별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변동이 없습니다. 0.54% 정도니까 굉장히 QOQ 대비 작다고 보이고요. 전년 대비로 볼 때는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작년 대비에는 80억 달러 수준에서 이제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32.09% 하락했다고 보이죠. 한마디로 3분의 1 정도가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자사주를 매입했음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분기에는 1466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고 3분기는 1457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이전 분기에 비해서 거의 그대로임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을 세그먼트로 나눠서 본다면 보험 인수 쪽에서는 마이너스 2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큰 폭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는 4억 4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기 때문이죠. 같은 세그먼트 내에서요. 그리고 투자 부문에서 보험 투자 부문에서는 10억 달러의 수익을, 철도와 유틸리티, 에너지 분야에서는 27억 달러를, 그리고 기타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23억 달러를 기록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만 특히 전년도 이맘때 YOY를 비교해 볼 때 가장 차이가 컸던 부분은 보험 인수와 보험 투자 그리고 기타 수익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모든 것을 합쳐본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80억 달러와 54억 달러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순이익 변동으로도 또 나눠서 보자면 작년에 16억 달러에 비해서 지금 저번 분기에는 26억 달러, 이번 분기에는 30억 1천만 달러로
높은 순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분할된 권력. 여기서는 그리드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발음이 좋진 않습니다만 주식시장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켄 피셔의 조언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켄 피셔는 이런 하나의 영상을 올렸죠. 피셔 인베스트에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켄 피셔는 지금과 같이 완전한 블루웨이브가 일어나지 않고 레드웨이브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두고 주식시장에서는 이것이 좋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풀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 피셔 강의를 보다 보면 항상 이 불과 배어가 담긴 이 넥타이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게 시선 강탈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켄 피셔는 그리드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드락은 이런 식으로 꽉 막혀버린 혼잡 정체된 이런 상황을 말하죠. 한마디로 정치적인 그런 대립으로 인해서 야당과 여당 이런 식으로 대립으로 인해서 공화당이 지지하는 정책도 잘 해결되지 못하고 민주당이 지지한 정책도 잘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선으로 진전되려면 두 진영이 반드시 타협을 해야만 굴러가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럼에 따라서 그들이 원래 원했던 것보다 혹은 표면적으로 원래 그들이 공약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약하게 실행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주식시장이 좋냐는 이유는, 실제 피셔는 정부가 무언가를 주도하는 일은 성향이 갈릴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나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착이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특정 상태가 좋아하는 사건을 조금 더 덜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똑같은 의미로서 특정 집단이 싫어할 수 있는 일도 조금 더 덜 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환경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기업이 나아가는 것이 이런 화살표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만나고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때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놓임으로써 만약에 이런 혼잡 환경이 없다면 계속해서 마구 흔들리고 장애물이 불시에 나타나듯이 하면서 경영해야 하는 환경이 있겠죠. 그런데 양당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이를 조절하고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주식이냐는 봐야 하겠지만 켄 피셔는 결국에 항상 주식이라는 자산은 장기 투자로 좋은 곳에 넣어놓게 되면 승자가 된다는 주의이죠. 때문에 이런 피셔 인베스트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은 책을 읽는 기분, 굉장히 이론서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기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자면 안정을 찾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결국에 실질적으로 정당에 의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 바뀔 것 같지만 주식 자체가 오르고 떨어지는 흐름은 그 정당에 의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어느 산업이 더 성장하고 어느 산업이 조금 더 덜 성장하느냐는 있을 수 있으나, 또 바꿔서 생각해보자면 트럼프가 있던 시기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분야가 성장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진 않지만 뉴스는 주로 극단의 상황을 프레이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장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야 관심을 아무래도 조금 더 끌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장기 투자를 방해하는 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노이즈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미리 준비하는 건 중요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사주에 대한 매입 을 금지시키려는 바이든의 압박이 들어오고 이것이 이제 실현될 것 같다면, 예를 들어서 빅테크 기업들 중 상대적으로 자사주 매입 없이도 알아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아마존을 검토를 한다든가, 애플의 비중을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악재가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악재의 노출도가 높은 기업이 과하다, 그런 포지션을 그러면 조금 더 정리해 놨다가 내가 만약에 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그런 시나리오들은 계속해서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대응을 한다고 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생각하면 조금 늦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 흥미로워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 스마트겜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는 객관적인 주제로 본다면 개인 투자자의 자동 주문 건수가 올해 연초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동 주문을 통해서 계획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러한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보다 대략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해당 자료는 삼성증권의 MTS로 집계가 되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69만 건에서 연초에는 24만 건이었으므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점은 이것은 건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문 건수와 자동 주문 건수가 함께 증가를 했을 텐데 연초보다는 지금 거래량이 더 많으니까 비율상으로 나눠서 이것이 계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 볼륨 그 자체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자동 주문 건수 비중이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조금 궁금합니다. 그렇더라도 비례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이 공부가 기본이어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는 자동 주문 건수가 늘어났다는 점은 공부를 해서 주식을 사고 파는 문화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고서는 단순하게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실질적으로 디테일적으로 조금 더 알아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이 뒷부분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자동 주문을 활용하는 투자자의 2분기 평균 수익률이 24.94%였고 일반 투자자가 21.61%였기 때문에 자동 주문을 활용하는, 한마디로 아무래도 경향적으로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있는 투자자일 경우에 3%포인트 이상의 초과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투자 습관은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습관이기 때문에 매년 복리로 벌어질 퍼센트를 생각한다면 통계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정리하자면 상대적으로 표면상에 이게 얼마가 됐다, 얼마 됐으니까 팔아야지 이런 것 이상의 그 기업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기준을 가진 투자자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높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정리할까 합니다. 버크셔 서웨이와 켄 피셔의 생각을 두 가지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